스파이를 보냈습니다. 자국 해외 정보국 요원까지 투입해 체코 관료들을 포섭하고 반한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자 법원을 동원했습니다. 계약 하루 전 가처분 신청으로 26조 원짜리 계약을 막아버렸습니다. 유럽 원전 종주국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200년 원자력 역사를 가진 프랑스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유럽 원전을 빼앗길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겼습니다. 스파이도 법원도 200년의 역사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토마시 노바크입니다. 체코 산업통상부 에너지정책 자문관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냉전 시절 소련이 지어준 원전의 관리 업무부터 시작해서 체코가 유럽연합에 가입한 뒤 에너지 독립 정책을 설계하는 일까지 이 나라의 전력 정책이 곧 제 인생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한 가지 확신한 것이 있다면 원전은 프랑스 아니면 미국이 짓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럽의 상식이었고 저의 상식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삼성 반도체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현대 자동차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1000메가와트급 원자로를 설계하고 짓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나라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원전이란 한 나라의 과학기술 역량이 총집결되는 최첨단 프로젝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무나가 아닌 일을 한국이 해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데 저는 9년이 걸렸습니다. 2016년 한국이 처음 체코 원전 사업에 관심을 보였을 때부터 2025년 6월 26조 원짜리 본 계약에 서명하는 순간까지 그 사이에 스파이 공작이 있었고 법정 싸움이 있었고 계약 하루 전에 극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9년의 이야기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탱크가 국경을 넘는 영상이 텔레비전에 나오던 그날 밤 저는 프라하 산업통상부 청사 5층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긴급 에너지 안보 회의였습니다. 창밖으로 불타바강 위에 눈이 내리고 있었고 회의실 안은 난방이 세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그 난방을 돌리는 가스가 러시아에서 오고 있었으니까요. 회의 테이블 위에 놓인 보고서의 제목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체코 에너지 공급망, 러시아 의존도 분석. 숫자를 보는 순간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체코 전력의 약 40%가 원자력에서 나옵니다. 두코바니와 테물린 두 곳의 원전이 이 나라의 심장을 뛰게 하는 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두코바니 원전이었습니다. 1985년 소련의 기술로 지어진 원전입니다. 가동한 지 40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노후화는 이미 한계에 와 있었습니다. 매년 정비 비용이 늘고 출력은 떨어지고 안전 점검 때마다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이 원전이 멈추면 체코 전력의 20%가 사라집니다. 한겨울 프라하의 난방이 끊기는 겁니다.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던 유럽 전체가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독일은 하루아침에 탈원전 정책을 뒤집었고 프랑스는 신규 원전 건설을 선언했습니다. 에너지가 무기가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체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두코바니에 신규 원전 2기를 짓는 것, 1000메가와트급 원자로 2기를 새로 건설해서 노후 원전을 대체하고 에너지 자주권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체코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이사회가 아닌 국가안보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두코바니 신규 원전 5호기와 6호기 건설, 예상 사업비 26조 원. 체코 역사상 가장 큰 단일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이 결정에 체코의 에너지 미래 40년이 걸려 있었습니다. 잘못 고르면 천문학적인 비용 초과와 공기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고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전 세계 원전 건설 현황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커피를 마시며 후보 리스트를 훑어봤습니다.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 한국 한수원, 세 곳이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은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서 펜이 멈췄습니다. 원전을 수출한 적이 있기는 한 건가? 아랍에미리트에 지었다는 기록이 있었지만 유럽에서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들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의 카테리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너지부 실무관으로 입찰 서류를 검토하고 있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노바크 자문관님, 한국팀 서류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귀찮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 특별한데? 카테리나가 서류 두 뭉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프랑스 EDF 제안서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팀 코리아 제안서입니다. 한국 쪽이 2배는 두꺼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서류 뭉치가 유럽 원전의 역사를 바꾸게 될 거라는 것을. 입찰 설명회는 프라하 구시가지의 체코 산업통상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벽에는 합스부르크 시대의 유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300년 된 건물이었습니다. 유럽의 무게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프랑스 EDF 대표단이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12명이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4사람이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에 온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장 피에르 뒤발, EDF 원전 수출 사업부 수석 부사장이었습니다. 뒤발은 61, 은퇴 안경을 쓰고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사내였습니다. 파리 에콜 폴리테크니크를 졸업하고 35년간 프랑스 원전 산업에 몸담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와인잔을 돌리듯 안경테를 만지는 버릇이 있었고 입버릇처럼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이라는 표현을 붙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200년 원전 종주국의 자부심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세계 원전의 종주국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세계에서 원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58기의 원자로를 운용한 역사는 200년이 넘었습니다. 뒤발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전 세계에 건설한 원전 지도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국, 중국, 핀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점이 찍히지 않은 대륙이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유럽의 원전은 유럽이 지어왔습니다. 뒤발이 안경테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체코와 프랑스는 같은 유럽입니다. 같은 안전 규범을 공유하고 같은 규제 체계 안에 있습니다. 유럽의 원전을 유럽이 짓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사진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설득력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뒤발이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뒤발이 잠시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존경할 만한 경쟁자입니다. 하지만 아시아 쪽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가 안경테를 한번 만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원전은 아무나 짓는 물건이 아닙니다. 유럽 원자력 안전 인증도 없는 업체가 유럽에서 원전을 짓겠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무모합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뒤발은 한국이라는 이름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AP-1000이라는 검증된 노형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 정부의 외교적 지원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 원전 산업의 양대 산맥이 체코를 두고 맞붙는 구도였습니다. 한국은 세 번째, 사실상 들러리였습니다. 저를 포함해 회의실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원전을 아시아 국가가 짓는다는 것은 그때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뒤발이 와인잔을 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프라하 성이 보이는 테라스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고 프라하 서성의 조명이 밤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노바크 자문관, 한국팀도 입찰했다면서요? 뒤발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발이 웃었습니다. 한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반도체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훌륭하죠. 하지만 원전은 다릅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원전은 한 나라의 안보입니다. 체코가 자국의 안보를 아시아 업체에 맡기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그건 유럽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테리나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리셉션이 끝난 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자문관님,
한국팀의 제안서를 다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내일 읽겠소. 카테리나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다 읽었습니다. 프랑스 것도 읽었고 미국 것도 읽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한국 제안서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몬다, 팀입니다. 한수원,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 KPS 6개 회사가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설계부터 시공, 핵연료 공급, 시운전, 정비까지 전 공정을 한 나라에서 자체 수행할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나라에서 원전의 모든 것을 자체 수행한다고 프랑스도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프라하의 찬 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무실에 돌아와 한국팀의 제안서를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 코리아의 프레젠테이션은 입찰 설명의 마지막 날에 배정됐습니다. 프랑스가 첫째 날, 미국이 둘째 날, 한국이 셋째 날, 순서부터 들러리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솔직히 큰 기대 없이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뒤발도 와 있었습니다. 기술 자문위원 자격이었습니다. 뒷줄에 앉아 안경테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결과를 이미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한국팀이 들어왔습니다. 8명이었습니다. 프랑스의 12명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이 회의실의 모든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수원 해외사업본부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기술의 임원들이 나란히 섰습니다. 뒤발의 팀은 모두 EDF 소속이었지만 이 팀은 6개 회사에서 온 사람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카테리나가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옷 색깔을 맞춰 입었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진한 감색 정장에 흰 셔츠, 넥타이 색까지 통일돼 있었습니다. 작은 디테일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묘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팀 코리아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6개 회사의 로고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 KPS. 본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한 회사가 아닙니다. 한 나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설계는 한전기술이, 원자로와 터빈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은 대우건설이, 핵연료는 한전연료가, 시운전과 정비는 한전 KPS가 맡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한수원이 총괄합니다. 원전의 전 생애 주기를 한 나라 안에서 완결하는 팀입니다. 뒤발의 안경테를 만지는 손이 멈춘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사진이 떴습니다. 사막 위에 우뚝 선 4기의 원자로가 석양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2009년 저희는 UAE 바라카 원전 4기를 수주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이 모두 입찰한 경쟁이었습니다. 그리고 4기 모두 예정 공기 내에 완공했습니다. 뒤발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잠깐, 바라카 원전은 웨스팅하우스의 설계를 기반으로 한 것 아닙니까? 뒤발이 끼어들었습니다.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초기 기술 도입은 웨스팅하우스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체코에 제안하는 APR처는 다릅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APR처는 100% 한국 독자 노영입니다.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모든 지적 재산권이 한국에 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중립적 입장이던 에너지부 차관 마르틴 호라크가 처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뒤발은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동작에서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 한 번도 원전을 지어본 적 없는 나라가 26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따낸다. 그건 여전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뒤 복도에서 뒤발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바크 자문관, 한국팀이 인상적인 발표를 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가 안경을 다시 쓰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슬라이드와 현실은 다릅니다. 원전은 파워포인트로 짓는 게 아닙니다. 유럽 인증도 없고 유럽 시공 경험도 없는 업체입니다.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슬라이드가 아무리 화려해도 실적이 없으면 끝입니다. 그는 코트 깃을 세우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300년 된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카테리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팀의 가격 제안서를 봤소? 카테리나가 대답했습니다. 봤습니다. 프랑스보다 상당히 경쟁력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 두산 스코다 파워라는 회사입니다. 한국 두산 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인데 풀젠에 공장이 있습니다. 터빈을 체코에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체코 공장에서 체코 노동자가 만드는 터빈이 한국 원전에 들어간다. 이것은 한국 원전이 아니라 체코 원전이라는 뜻이 아닌가.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진짜 승부는 기술 심사에서 갈릴 터였습니다. 기술 심사는 프라하 외곽의 체코 원자력 안전위원회 건물에서 열렸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2번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회의실 벽에는 체코 원전 6기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각 입찰사의 기술 제안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은 체코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 5명, 에너지부 기술 자문단 3명, 그리고 외부 자문위원인 저까지 9명이었습니다. 뒤발은 이번에도 기술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있었습니다. 뒷줄이 아니라 심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테를 천천히 만지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본부장이 프로젝터를 켜자 화면에 원자로 단면도가 떴습니다. APR천의 설계 구조였습니다. 저희 APR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중 경납 건물입니다. 본부장이 단면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외부 경납 건물과 내부 경납 건물 두 겹으로 원자로를 감싸는 구조입니다. 비행기 충돌, 지진, 테러 등 극한 외부 충격에도 원자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눈이 단면도에 꽂혔습니다. 뒤발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이중 경납 건물 자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안경테를 한번 만지며 말했습니다. 프랑스 EPR도 강화 경납 건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럽 원자력 안전 인정 EUR 인증입니다. 한국의 APR천은 EUR 인증을 받았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이 뒤발의 가장 강력한 카드였습니다. EUR 인증이 없으면 유럽에서 원전을 짓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통념이었습니다.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APR천은 현재 EUR 인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뒤발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본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프랑스 EPR은 EUR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EPR로 지은 핀란드 올키루오토 3호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2005년에 착공해서 2023년에 완공됐습니다. 18년 걸렸습니다. 당초 공기의 4배입니다. 예산도 당초 30억 유로에서 110억 유로로 4배 가까이 초과했습니다. 숫자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18년, 예산 4배 초과. 뒤발의 안경테를 만지는 손이 멈췄습니다. 10분간의 휴식이 선언됐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았습니다. 뜨거운 종이컵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라하 교외의 겨울 들판이 회색빛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뒤발이 복도 반대편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어였기 때문에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목소리 톤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올킬로오토 숫자가 타격을 준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뒤발은 전화를 끊더니 곧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코트깃을 매만지며 동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웃음이 들렸습니다. 아직은 자신감을 잃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카테리나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하나를 제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뒤발이 아직 웃고 있네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인증카드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EUR 인증 없이 유럽에서 원전을 지은 사례가 없어. 카테리나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18년 걸린 인증이 4년 만에 끝난 한국보다 나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휴식이 끝나고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본부장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프랑스 본토의 플라망빌 원전은 어떻습니까? 화면에 공기 비교표가 떴습니다. 2007년 착공, 당초 2012년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2024년까지도 상업 운전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17년째입니다. 예산은 당초 33억 유로에서 132억 유로로 4배가 넘었습니다.
본부장이 뒤발을 바라봤습니다. EUR 인증은 중요합니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증이 있어도 공기를 못 지키면 의미가 있습니까? 뒤발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UAE 바라카 원전 4기는 모두 예정 공기 내에 완공됐습니다. 인증서가 아니라 실적이 증명하는 겁니다. 마르틴 차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납기 실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바라카 1호기 공기 준수, 2호기 공기 군수, 3호기 공기 준수, 4호기 공기 준수, 네 줄의 문장이 화면에 나란히 떴습니다. 4기 연속 정시 완공입니다. 전 세계 원전 건설 역사에서 4기 연속 정시 완공을 달성한 나라가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개국입니다. 뒤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어떤 수사도 필요 없었습니다. 뒤발이 각도를 바꿨습니다. 납기 이야기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건 중동 사막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뒤발이 심사위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유럽은 다릅니다. 안전 규제가 다르고 환경 기준이 다르고 노동법이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중동에서 원전을 지은 경험이 유럽에서 통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사위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발의 반격이 유효했습니다. 유럽 경험이 없다는 것은 한국팀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본부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유럽은 처음입니다. 뒤발이 안경테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럽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체코 플젠시의 공장 사진이 떴습니다. 두산 스코다 파워, 체코 플젠에 위치한 저희 팀의 일원입니다. 1859년에 설립된 체코 최고의 중공업 기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인수해 저희제 팀 코리아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본부장이 심사위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원전의 터빈은 체코 플젠에서 체코 엔지니어들이 체코 공장에서 만듭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마르틴 차관이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원전이 아닙니다. 체코 원전입니다. 5초, 10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뒤발은 안경테를 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자세였습니다. 마르틴 차관이 펜으로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카테리나가 제 옆에서 숨을 내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심사 이틀째, 뒤발이 새로운 각도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였습니다. 체코가 유럽연합의 핵심 회원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뒤발이 심사위원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원전은 40년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40년 동안 부품을 공급하고 정비를 하고 핵연료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 파트너가 유럽 안에 있는 것과 아시아 끝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뒤발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유럽 밖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미 러시아에서 그 교훈을 얻지 않았습니까? 날카로운 한 방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경직됐습니다. 러시아라는 단어가 나오자 회의실의 온도가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뒤발의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했다가 당한 것을 또 반복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40년간 부품을 제때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카테리나의 얼굴에도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뒤발이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른 겁니다. 본부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뒤발 부사장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에너지 안보를 외부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체코는 이미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뒤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논리가 먹히고 있다고 생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본부장이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뒤발 부사장님, 프랑스의 원전을 맡기면 기술 종속이 해소됩니까? 뒤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EPR의 설계 도면은 프랑스에 있습니다. 핵연료 공급권도 프랑스에 있습니다. 정비 기술도 프랑스가 독점합니다. 체코는 40년간 프랑스에 의존하게 됩니다. 본부장이 심사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러시아를 프랑스로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뒤발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본부장이 먼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저희의 제안은 다릅니다. 화면에 체코 지도가 떴습니다. 풀젠에 두산 스코다 파워 공장이 표시도 있었고 두코바니에 원전 부지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두 점 사이에 빨간 선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터빈은 풀젠에서 만듭니다. 시공에는 체코 현지 인력 수천 명이 투입됩니다. 협력업체 수백 개가 참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술 이전을 제안합니다. 본부장이 한 박자 쉬었습니다. 40년 뒤 체코가 스스로 원전을 정비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체코를 고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마르틴 차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기술 이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입니까? 본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정비 기술, 핵연료 관리, 운영 노하우까지 포함됩니다. 저희가 떠난 뒤에도 체코가 독립적으로 원전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입니다. 마르틴 차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기술 종속이 아니라 기술 자립, 러시아에도 프랑스에도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독립, 그것이 체코가 진짜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1968년 소련 탱크가 프라하에 들어오던 날부터 이 나라는 누구에게도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본부장은 그 심리를 정확히 짚은 겁니다. 뒤발이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가격은요? 뒤발이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프랑스 EPR은 검증된 기술입니다. 검증된 기술에는 합리적인 가격이 붙습니다. 한국이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면 그 이유를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유럽에도 있습니다. 이사진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이 싸면 품질이 의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싸면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저희가 싼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공급망 비교표가 떴습니다. 프랑스 EPR의 공급망은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6개국에 걸쳐 있습니다. 각국의 규제를 맞추고 운송하고 조율하는 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한 나라에서 설계, 제작, 시공을 일괄호 합니다. 중간 마진이 없습니다. 조율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싼 겁니다. 본부장이 뒤발을 바라봤습니다. 비지떡이 아닙니다. 구조가 다른 겁니다. 뒤발의 안경테를 만지는 손이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본부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유럽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체코를 중심으로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신규 원전을 계획 중인 나라들입니다.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체코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체코가 한국을 선택하면 두산 스코다 파워의 풀잔 공장이 유럽 원전 기자재의 허브가 됩니다. 체코가 단순히 원전을 짓는 나라가 아니라 유럽 원전 산업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블룸버그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전 세계 신규 원전 프로젝트 400여 건 중 한국이 수주할 수 있는 비율 43센트, 그 43%의 상당 부분이 유럽이었고 그 유럽의 관문이 체코였습니다. 43%. 그 숫자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뒤발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체코를 유럽 원전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목소리에서 조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것이 저희의 제안입니다. 뒤발이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초, 15초. 회의실 창밖으로 프라하 교회의 들판 위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뒤발은 심사가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경은 테이블 위에 놓인 채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길에 마르틴 차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노바크 자문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들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마르틴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만 확실한 건 이건 제 계산에 없던 변수라는 겁니다. 복도에서 카테리나가 뛰어왔습니다. 숨이 차 있었습니다. 자문관님, 한국팀이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수만 페이지짜리 개념 설계 도면입니다. 저는 카테리나를 바라봤습니다. 수만 페이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이걸 준비한 겁니까?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는 데이터로 지면 다른 방법을 쓰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방법이라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7월 17일 체코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두코반이 신규 원전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팀코리아를 선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라하의 여름 하늘 아래 저는 사무실 텔레비전으로 그 뉴스를 봤습니다. 카테리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웃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에너지 정책을 다뤄온 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이걸로 끝낼 리가 없다고.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발표가 나간 지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파리에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EDF가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공식 진정서를 제출한 겁니다. 입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EDF는 체코 법원에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한국과의 계약 협상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이었습니다. 데이터로 지자, 법으로 온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책상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뒤발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안경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침묵했던 그 순간. 하지만 침묵이 항복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법적 공격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몇 달 뒤 충격적인 보도가 터져나왔습니다. 프랑스 해외정보국 DGSE의 공작원들이 체코에 투입됐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21세기에 EU 회원국 사이에서 원전 계약 하나 때문에 스파이를 보낸다고. 하지만 보도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DGSE 요원들이 체코 내 전 현직 관료들을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를 만들고 비공식 채널로 정보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원전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APR처는 검증되지 않은 노형이다. 한국은 유럽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런 말들이 프라하의 관가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도 움직였습니다. 체코 주요 일간지에 한국 원전의 부정적인 기사가 하나둘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처를 확인해보면 대부분 익명의 유럽 원전 전문가였습니다. 이름이 없었습니다. 소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논조는 정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럴듯한 용어를 써서 일반인은 물론 비전문가 정치인까지 흔들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질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원전의 안전성을 재검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이 생겨났습니다. 출처 불명의 보고서가 의원실에 돌아다녔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파리 냄새가. 저는 30년간 에너지 정책을 다루면서 로비를 수없이 봐왔지만 이 정도 규모의 조직적인 공작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마르틴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마르틴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26조 원짜리 계약입니다. 프랑스에게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유럽 원전 종주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시아 국가의 유럽 원전을 빼앗기면 프랑스 원전 산업의 미래가 흔들리는 겁니다. 마르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뭐든 하는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랑스는 원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다른 나라의 대형 계약을 방해하기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국가 산업 전쟁이었습니다. 법적 공격과 정보 공작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시간은 흘러 2025년 봄이 됐습니다. 반독점 사무소의 진정은 기각됐습니다.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5월 6일 본 계약 체결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사무실에서 계약 관련 최종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커피향이 사무실에 퍼져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끝난다. 26원짜리 계약에 서명이 이루어진다. 9년간의 여정이 마무리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23분 전화가 울렸습니다. 카테리나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문관님, 브르노 지방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EDF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계약 체결이 중단됩니다. 커피잔이 책상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계약 하루 전이었습니다. 하루 전에 법원이 멈춰 세운 겁니다. 9년이었습니다. 2006년부터 9년, 그 9년이 법정 서류 한 장에 멈췄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라하의 5월, 하늘은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에너지부, 총리실, 반독점 사무소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팀이 묵고 있는 호텔 앞을 지나갔습니다. 로비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한국팀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 어떤 심정으로 앉아 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급 법원의 결정이 나기까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 열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열흘이었습니다. 프라하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가장 먼저 법원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매일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카테리나는 그 열흘 동안 눈에 띄게 야위었습니다. 저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눈이 떠져 천장을 올려다보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그 열흘 사이에 제가 목격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8시쯤 사무실을 나서는 길에 한국팀이 묵고 있는 호텔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로비가 보이는 유리문 너머로 사람이 보였습니다. 한수원 본부장이었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가까이 가서야 알았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찰 심사에서 그렇게 차분하게 데이터를 읊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원전이 아닙니다. 체코 원전입니다. 라고 말하던 그 단단한 목소리의 사람이 호텔 로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리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옆에 두산 에너빌리티 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고 종이컵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째 저 자리에서 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26조 원짜리 사업이니까? 수출 실적이니까? 아니었습니다. 저 눈물은 돈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카테리나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팀코리아가 이 사업에 처음 관심을 보인 것은 2016년이었습니다. 9년이었습니다. 9년 동안 이 팀은 체코를 연구했습니다. 체코어를 배운 직원도 있었습니다. 두산 스코다 파워를 인수한 것도 이 사업을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프라하에 사무소를 열고 체코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수만 페이지의 기술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밤을 새우며 설계 도면을 그린 엔지니어가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 9년이 법원의 종이 한 장에 멈춘 겁니다. 울만했습니다. 저라도 울었을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1968년 8월 21일 새벽 소련 탱크가 프라하에 들어오던 날, 아버지는 17살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긴급 방송이 나왔고 창밖으로 탱크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프라하의 봄이 짓밟히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날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에너지는 늘 남의 손에 있었다. 소련이 원전을 지어주고 러시아가 가스를 파았다. 언젠가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와야 한다. 그 말씀이 그 밤에 떠올랐습니다. 체코가 스스로 선택한 파트너를 프랑스가 법과 스파이로 막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체코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2025년 5월 16일 상급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가처분 취소. 브루노 지방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EDF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카테리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열흘 전과 달랐습니다. 자문관님, 끝났습니다. 뒤집혔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스며들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에너지 정책을 다루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것은 사업이 아니었다는 것을. 9년이라는 시간을 걸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자존심,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의지. 유럽에서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나라가 스파이 공작과 법정 싸움까지 뚫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것이 호텔 로비에서 흘린 눈물의 정체였습니다.
2025년 6월 4일 프라하 산업통상부 청사 본계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입찰 설명회가 열렸던 바로 그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걸린 300년 된 방. 하지만 그날의 공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이 나란히 서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26조 원, 187달러. 유럽 역사상 아시아 국가가 수주한 최초의 원전 건설 계약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사이 저는 회의실 뒤편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방에서 뒤발이 아시아 업체가 유럽 원전을 짓겠다는 것은 무모하다고 웃었던 게 불과 2년 전이었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두코바니 원전 5호기와 6호기, APPR-1000 2기 건설, 두산 에너빌리티케가 5조 6천억 원 규모의 기자재를 공급합니다. 터빈은 체코 풀젠의 두산 스코다 파워 공장에서 제작됩니다. 체코 현지 인력 수천 명이 투입되고 협력업체 수백 개가 참여합니다. 기술 이전도 계약에 포함됐습니다. 40년 뒤 체코가 독립적으로 원전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한국이 진때 체코가 함께 만드는 원전 입찰 심사에서 본부장이 했던 말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은 한국 원전이 아닙니다. 체코 원전입니다. 그 약속이 계약서 위에 새겨진 겁니다. 프랑스의 모든 법적 공격은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반독점 사무소 진정 기각, 브르노 지방법원 가처분 기각, 상급법원 확정 하나하나 무너졌습니다. 스파이 공작도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26조 원짜리 서명이 끝난 뒤에는 어떤 로비도 어떤 공작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200년 원전 종주국 프랑스가 법과 정보기관까지 동원해 막으려 했지만 결국 막지 못한 겁니다. 체결식 다음 날 제 이메일함에 메일이 한 통 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장 피에르 뒤발이었습니다. 제목은 없었습니다. 본문도 짧았습니다. 노바크 자문관, 체코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뒤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또 없었습니다. 안경테를 만지는 사람의 여유도 유럽 종주국의 자부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줄짜리 이메일. 입찰 설명회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조차 꺼내지 않았던 사람이 2줄로 항복을 인정한 겁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닫았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상황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26년 4월 한국팀이 개념 설계 도면을 제출했습니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였습니다. 체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달 체코 원전 관계자 40명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수원 본사,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 한국 원전 현장을 직접 돌아봤습니다. 카테리나도 방문단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돌아온 그녀가 말했습니다. 자문관님, 창원 공장에서 원자로 압력 용기를 직접 봤습니다. 그 크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걸 한 공장에서 한 번에 만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믿겠소? 카테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코 원전 실장이 방한 뒤 인터뷰에서 한 말이 업계에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공정에 맞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테물린 3호기와 4호기 추가 건설에 대해서도 한수원으로부터 매우 경쟁력 있는 제안을 받은 상태입니다. 추가 2기. 이것이 현실이 되면 체코의 한국형 원전이 총 4기 들어서게 됩니다. 26조 원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마르틴 차관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노바크 자문관, 축하드립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축하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들러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마르틴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문관, 저는 30년간 스프레드시트로 에너지 정책을 짜왔습니다. 숫자로 판단하고 데이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뭔데요? 9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스프레드시트에도 입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숫자가 아니라 의지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카테리나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에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던 그날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문관님, 블룸버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의 기사였습니다. 전 세계 신규 원전 프로젝트 400여 건 중 한국이 43%를 수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43%.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들러리였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원전 시장의 거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카테리나,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밤 11시에 문을 두드려줘서 고맙소. 카테리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그 서류가 유럽 원전의 역사를 바꿨어. 저는 본부장을 찾았습니다. 체결식이 끝난 뒤 한국팀은 프라하 구시가지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체코 맥주인 필스너 우르켈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직원들과 체코 직원들이 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언어가 달랐지만 잔을 부딪히는 소리는 같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좁은 식당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본부장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이 맥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노바크 자문관님이 저희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들러리라고 생각했고 중간에는 반신반의했고 끝까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가 믿든 말든 9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을 이긴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프라하 성으로 올라갔습니다. 불타바 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섰습니다. 6월의 프라하는 밤 10시가 넘어야 해가 집니다. 서쪽 하늘에 마지막 남은 노을이 강물 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프라하의 첨탑들이 실루엣이 되어 하늘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6월의 바람이었습니다. 강 건너편 구시가지의 식당에서 한국팀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한 가지를 믿고 살았습니다. 원전은 프랑스 아니면 미국이 짓는다는 것. 그것이 유럽의 상식이었고 저의 상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식 위에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프랑스에는 200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나라 모두 체코 앞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납기를 어기고 예산을 초과하고 끝내 신뢰를 잃었습니다. 한국에는 200년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유럽에서의 실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9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밤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상식이 깨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식이 틀렸던 겁니다. 뒤발은 말했습니다. 원전은 역사라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하나를 더 배웠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가진 자의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프랑스는 200년의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9년의 미래를 들고 왔습니다. 스파이로도 법원으로도 200년의 자존심으로도 그 9년을 막지 못했습니다. 체코어를 배우고 수만 페이지의 도면을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울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원전은 기술로 짓지만 신뢰는 포기하지 않는 시간으로 짓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체코에서, 폴란드에서, 불가리아에서, 베트남에서 전 세계 신규 원전의 43%를 수주할 수 있는 나라. 프랑스가 스파이까지 보내며 막으려 했던 나라. 200년 종주국이 두려워한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공유 버튼을 눌러 널리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